정말 내 혼례를 축복하는 옷이라면 어째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하얀 재가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까? 혼례상 앞에서 새색 씨의 치마 끝이 하얗게 바스러지던 순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비단은 축복을 품은 옷이 아니라 억울하게 잊힌 여인의 한숨을 감춘 무덤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붉고 고운 비단 치마를 입고 혼례식장에 선 새색시 연화의 발 아래로 눈처럼 희고 재처럼 가벼운 가루가 피어오르는 모습을요. 누군가는 불길한 징조라며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자신을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새벽이면 물 한 개가 논둑을 덮고 저녁이면 산새 소리가 처마 끝에 내려앉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큰 길에서 멀어 장꾼들도 서둘러 지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지 알 만큼 가까이 살았지요. 마을 아래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조금 올라가면 푸른 기와가 낡게 빛나는 큰 집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큰 집은 대대로 살림이 끊이지 않은 집이라 했지만 요 몇 해 동안은 웃음소리가 예전만 못했어요. 안채 마루는 넓었으나 발걸음이 드물었고 사랑채 문살은 반듯했으나 손님이 앉는 날이 많지 않았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 봄에는 작은 잎을 틔우고 가을에는 달빛 같은 열매를 매달았어요. 집 뒤편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했고 우물가에는 빨랫줄이 낮게 걸려 바람 부는 날마다 흰 배와 낡은 행주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 집에는 도윤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수가 적고 손끝이 차분하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집안의 논과 밭을 조용히 돌보았지요. 그의 어머니는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 안채 깊은 방에서 자주 쉬었고 집안일은 오래된 일꾼 막내가 도맡아 보았어요. 도윤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웃으려 애썼고 비어가는 집안에 다시 따뜻한 밥 냄새가 돌기를 바랐어요. 그해 늦봄 산빛 아래 진달래가 지고 보리 이삭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도윤의 집으로 새색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새색시의 이름은 연화였지요. 연화는 마을 너머 작은 골짜기에서 자란 처녀였고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손이 부지런하고 말씨가 고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부엌길을 익혔고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도 불평 없이 새벽 물을 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맑은 아이라 말했어요. 연화는 혼례를 앞두고 기쁜 마음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가난한 집딸이 큰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렸고 그녀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척하면서도 밤마다 잠을 설쳤지요. 새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도윤이 홀로 지켜온 집에 따뜻한 기운을 더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자신이 서툴러 집안의 체면을 흐릴까, 작은 실수 하나로 미움을 살까 두려웠어요. 혼례 사흘 전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도윤의 집에 미리 들러 안채와 부엌을 살폈어요.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먼저 감나무 아래로 떨어진 잎을 주워 모았고 시어머니 방 앞에서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먼 길 오느라 애썼구나 하고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넓은 집의 고요가 어쩐지 너무 깊어 숨을 조심히 쉬었어요. 부엌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어요. 아궁이 안에는 지난밤에 재가 얌전히 식어 있었고 벽에는 나무 국자와 필그릇이 차례로 걸려 있었지요.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닥을 닦으며 이곳에서 새벽마다 밥을 짓고 저녁마다 국을 끓일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부엌 문 밖으로는 작은 뒷뜰이 보였고 뒷뜰 끝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마다 흰 천이 덮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장 큰 장독 위에만 바람이 닿지 않아도 천끝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는 잠시 눈을 좁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막내는 이 집에 30회 넘게 드나든 늙은 안악이었고 누구보다 집안의 문소리와 바람길을 잘 알았지요.
그녀는 연화가 부엌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며 조용히 웃었어요. 새댁 손이 얌전하니 부엌이 먼저 알아보는구먼. 연화는 그 말이 고마워.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았고 물은 이상하게 차갑고 맑았어요. 그날 저녁 무렵 도윤의 먼 친척이라는 숙모가 큰 보따리 둘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숙모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말끝마다 집안 체면을 먼저 세웠지요. 그녀는 연화를 위아래로 살핀 뒤 웃는 듯 아닌 듯한 얼굴로 새로 들어올 아이가 곱긴 하다만 큰 집 며느리는 마음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대답 대신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숙모는 혼례 준비를 살핀다며 안채 깊은 방으로 들어갔고 오래 닫혀있던 장롱문을 열게 했어요. 그 장롱은 검붉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문짝에는 연꽃과 구름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막내가 열쇠를 가져오자 장롱 속에서는 오래 묵은 향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 같은 것이 흘러나왔어요. 연화는 그 순간 팔에 작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남의 집 귀한 물건을 앞에 두고 겁먹은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장롱 맨 아래 칸에는 누런 종이에 여러 겹 쌓인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숙모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밝아졌고 오래 기다렸다는 듯 손을 뻗었지요. 종이를 풀자 안에서 붉은 빛과 자줏빛이 섞인 비단 치마가 드러났어요. 치마는 세월이 오래된 것 같지 않게 곱고 윤이 났으며 등잔불을 받자 물결처럼 반짝였어요. 그러나 그 고운 빛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깔려 있어 연화는 차마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어요. 숙모는 치마를 번쩍 들어 올리며 이 집안 혼례에 이 치마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무 말 없이 치마를 바라보았고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느라 말을 아꼈지요. 연화는 그 치마가 자신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친정에서 준비한 치마는 수수한 분홍빛 무명에 가까운 비단이었고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이 치마는 집안의 명예처럼 무겁게 그녀 앞에 놓였어요. 연화가 조심스레 치마 끝을 만지자 손끝이 물에 담근 듯 차가워졌어요. 방 안은 분명 따뜻했는데도 손바닥에 서늘한 기운이 오래 남았지요. 그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치마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난 듯 했어요.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 숨을 참다가 가늘게 내쉬는 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고개를 들었지만 방 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숙모만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어요. 그 밤 연화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례 준비를 돕기 위해 안채 옆 작은 방에서 묵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며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이 불편하면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화는 걱정시키기 싫어 웃어 보였지요. 밤이 깊자 집은 더 고요해졌고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길게 흔들렸어요. 연화는 눈을 감았지만 장롱에서 본 비단 치마의 차가운 빛이 자꾸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한밤중 바람도 없는데 빨랫줄이 가볍게 삐걱이는 소리가 났어요. 연화는 몸을 일으켜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달빛은 흐렸고 우물가의 물동이 옆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꽃가루인가 했지만 꽃이 질 때도 아닌데 그 가루는 눈처럼 희고 재처럼 가벼웠어요. 그때 안채 깊은 방 쪽에서 낮은 흐느낌이 한 줄기 흘러나왔어요. 연화는 숨을 멈추었고 그 소리는 곧 마당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로 갔어요. 밤에 보았던 하얀 가루는 아직 남아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자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꽃가루도 밀가루도 아니었고 아궁이에서 나온 재처럼 손끝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지요. 이상한 것은 그 재가 우물가에서 안채 쪽으로 가늘게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연화는 그 길을 따라가다 장롱이 있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찬 기운이 배어나왔어요. 막내가 뒤에서 다가와 연화의 손끝을 보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하얀 재를 바라보다가 재를 털어내고 물을 길어 오라고만 했지요.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막내의 얼굴이 너무 조심스러워 입을 다물었어요. 물을 길어 부엌으로 돌아오자 아궁이는 꺼져 있는데도 방금 무엇인가 탄 듯한 냄새가 났어요. 연화가 고개를 갸웃하자 막내는 나무를 정리하며 낮게 말했어요. 고운 옷일수록 오래 덮인 사연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연화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녀는 막내가 무엇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혼례를 이틀 앞둔 집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불편해질까 두려웠어요. 더구나 숙모는 이미 마당과 부엌을 오가며 하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연화가 조금만 머뭇거려도 새색 씨가 겁이 많으면 집안이 작아 보인다고 빈정거렸어요. 연화는 마음을 꾹 누르고 쌀을 씻었어요. 그날 낮에는 마을 여자들이 혼례 음식을 돕기 위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대추를 씻고 어떤 이는 떡가루를 고르고 어떤 이는 마당에 멍석을 펴며 수군거렸지요. 연화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손을 놀렸고 묻는 말에만 공손히 대답했어요. 마을 여자들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를 보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장롱에서 꺼낸 비단 치마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 치마가 아직 있었구먼.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마음은 물동이 속물처럼 흔들렸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요. 숙모는 마을 여자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도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치마의 고운 빛을 자랑했어요. 큰집 혼례에는 큰집 물건이 어울리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퍼졌고 연화의 친정에서 가져온 수수한 치마는 어느새 작은 보따리 속에 밀려났어요. 연화는 그 보따리를 보며 어머니의 바느질 자국을 떠올렸어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하늘에 낮은 구름이 끼었고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갔어요. 연화는 빨랫줄에 걸린 젖은 수건을 걷다가 문득 장롱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 아침에 막내가 닫아두었는데 창문은 안에서 밀린 듯 벌어져 있었지요. 그 틈으로 비단 치마의 끝자락 같은 붉은 빛이 스친 것 같았어요. 연화가 가까이 다가가자 창문은 가만히 멈추었고 방 안에서는 오래된 향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연화는 방 안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또렷한 말도 아니었지만 슬픔이 젖은 숨소리였지요.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무섭다기보다 가엾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마치 긴 세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마음이 장롱 속 어둠에 눌려 있다가 새로 들어올 사람의 발소리를 따라 겨우 고개를 든 것 같았어요.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누구십니까? 하고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장롱 방문 앞에 하얀 재가 아주 조금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 가는 실오라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실은 비단 치마의 안쪽에서 빠진 것처럼 붉고 고왔지만 끝부분은 불에 그을린 듯 희게 바스러져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줍지 못하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때 뒤에서 숙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색 씨가 혼례복 앞에서 벌써 넋을 놓았느냐. 연화는 놀라 돌아섰고 숙모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연화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숙모는 장롱 방문을 굳게 닫으며 혼례 전에는 쓸데없는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연화에게 내일 치마를 한번 입어보라 했어요.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 치마 무게부터 감당해야 한다. 그 말은 옷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 안팎의 시선을 견디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물결이 일어났어요. 고운 치마가 왜 이리 차갑고 왜 그 곁에는 늘 하얀 재가 남는지 알고 싶었어요. 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집안은 혼례 전의 분주함을 품은 채 잠잠해졌어요. 부엌에는 내일 쓸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마당에는 멍석이 말려 한쪽에 기대어 있었지요.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친정어머니가 싸준 바늘쌈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수한 치마를 지을 때 쓰고 남은 실과 작은 골무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때 안채 깊은 곳에서 또다시 여인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연화가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마루 끝에 섰어요.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마당은 잿빛으로 흐렸지요. 우물가에서 장롱방까지 이어진 흰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고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소용돌이처럼 재가 맴돌고 있었어요. 연화는 두려웠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 부디 제게 알려주세요. 바람이 잠깐 돋았어요. 그러자 장롱방 쪽에서 문살이 아주 천천히 떨렸고 안쪽에서 비단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연화는 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소리에는 원망도 있었고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지친 숨도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지 큰 집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 들어와 밥을 짓고 어른을 모시려면 먼저 이 집에 남은 슬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아야 했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 막내가 마당으로 나와 연화를 발견했어요. 막내는 놀라지 않고 그저 낡은 겉옷을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지요. 연화가 밤에 들은 소리와 하얀 재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자 막내는 한동안 감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서운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억울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연화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아침 연화는 쌀을 씻으며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다잡았어요. 혼례가 다가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이제는 치마의 아름다움보다 그 속에 묻힌 사연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도윤의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었고 도윤이 지켜온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함이 누군가의 울음을 덮고 세워지는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화는 혼례 전에 반드시 비단 치마와 하얀 재의 뜻을 알아내리라 마음먹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다시 평범한 소리로 채워졌어요. 닭이 마당을 쪼고 우물가에서는 물 핥는 소리가 나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천천히 퍼졌지요.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어요. 장롱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은 누가 쓸어놓은 듯 깨끗했지만 문턱 아래 아주 작은 하얀 재 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을 손끝으로 훑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어요. 이 집을 지키려면 먼저 이 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날 아침밥이 끝나기도 전에 숙모는 안채 마루에 앉아 혼례 준비를 다시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대추가 몇 대인지, 수랑아리가 어디 놓였는지, 잔치상에 오를 떡의 모양이 반듯한지까지 따졌지요. 연화는 부엌문 곁에서 조용히 대답하며 손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나 숙모는 연화의 공손함을 칭찬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집 며느리가 되려면 남이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작게 만들었어요. 숙모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장롱 속 비단 치마였어요. 그녀는 막내에게 장롱방을 하루에 3번씩 열어 바람을 쐬게 하라 시켰고 치마를 꺼내 마루에 펼쳐놓고는 손바닥으로 비단결을 쓰다듬었지요. 햇살이 치마 위에 떨어지면 붉은 빛이 번져 마치 저녁놀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연화가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그 빛 사이로 희끗한 가루가 일어나는 듯했고 치마 끝은 바람이 없는데도 아주 느리게 흔들렸어요. 막내는 숙모의 눈치를 보며 치마를 만졌지만 손끝이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먼지를 터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고 치마 안쪽 솔기 쪽을 피해 접었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막내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음을 알았어요. 숙모는 그런 막내를 보고 늙은 손이 괜한 겁을 먹으면 새색시 마음까지 흐려진다고 나무랐어요. 막내는 대꾸하지 않았고 마루 끝에 떨어진 하얀 재 한 점을 발끝으로 조용히 밀어냈어요. 오전이 지나자 마을 여자들이 다시 모여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부엌에서는 쌀가루를 찌는 김이 오르고 마당 한편에서는 밤과 대추를 손질하는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연화는 말없이 물을 길어 나르고 그릇을 씻고 불을 살폈어요. 누군가 그녀에게 친정에서 혼례복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가 손수 꿰매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숙모가 멀리서 듣고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그런 수수한 옷은 친정방에나 어울리지. 이 집 대문 앞에는 맞지 않는다. 숙모의 말은 가볍게 던진 듯 했지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어요.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고개를 숙이고 쌀가루채를 흔들었지요. 마을 여자들 가운데 몇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고 몇은 숙모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 순간 우물 쪽에서 물동이가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바가지가 물 위에서 빙글 돌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 일을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겠지. 고양이가 건드렸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요. 그러나 우물 가까이 가보니 물 위에 희고 고운 가루가 얇게 떠 있었어요. 연화는 전날 보았던 하얀 재를 떠올리고 숨을 삼켰어요. 막내는 급히 새물을 길어오겠다며 물동이를 비웠지만 숙모는 오히려 언성을 높였어요. 홀레 집에 재가 뜬다는 말이 돌면 어쩌려고들 그러느냐. 입조심부터 하거라.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마을 여자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큰 집 우물에 흰 재가 떴다더라. 장롱에서 꺼낸 치마 때문이라더라. 예전에 그 집 홀레에도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마른 논둑을 따라, 우물가를 따라, 장터로 가는 작은 길까지 천천히 퍼졌어요. 연화는 그 소문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흘러갈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후에는 도윤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의 말뚝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는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지요. 연화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혼례 전부터 너무 혼자 애쓰지 마시오 하고 낮게 말했어요. 그 말에 연화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어요. 그러나 마당 건너편에 서 있던 숙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얇게 다물었고 곧 안채 쪽으로 돌아서며 일부러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어요. 숙모는 그날부터 연화를 더 자주 불렀어요. 장독대의 천이 삐뚤다. 부엌의 국자 자리가 틀렸다.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났다며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었지요. 연화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어른 앞에서 말대꾸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질문이 커졌어요. 숙모는 왜 그 치마를 그토록 입히려 하는지, 왜 하얀 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먼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해질 무렵 늙은 훈장 박노인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도윤의 인사를 받고 잠시 마당에 들어왔어요. 박노인은 예전부터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쳤고 집집마다 오래된 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잔치상 준비를 바라보다가 장롱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찬 기운을 느낀 듯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숙모는 반갑게 맞는 척했지만 오래 머물지 말라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노인은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 한 모금을 청했어요. 연화가 물을 떠다 드리자 박노인은 바가지를 두 손으로 받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는 우물가의 희미한 자국과 문턱 아래 남은 가루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연화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으로 번지는 말보다 밤에 남는 자국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막내의 말처럼 마음 한가운데에 박혔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고 박노인은 더 묻지 않은 채 천천히 대문을 나섰어요. 그날 밤 마을에는 작은 비가 내렸어요. 빗방울은 초가 지붕과 기와 끝을 조용히 두드렸고 마당의 흙은 어둡게 젖어갔지요.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바늘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부드러워 잠이 올 법도 했지만 장롱 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를 계속 깨웠어요. 그것은 빗소리와 섞여 더욱 슬프게 들렸고 때로는 누군가 비단을 끌며 방 안을 천천히 걷는 듯한 소리로 바뀌었어요. 연화는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마루는 차가웠고 비냄새가 집안까지 스며 있었지요.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장롱 방 앞까지 갔어요.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지방 아래로 하얀 재가 빗물에 젖은 듯 뭉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당은 비에 젖었는데 그 재만은 마르지 않은 눈처럼 희었어요.
연화가 허리를 굽혀 살피려는 순간 방 안에서 가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오래 묻힌 한숨이었어요. 연화는 겁이 나 뒤로 물러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소리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라면 벌써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저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듯했지요. 그녀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장롱방 안쪽에서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문지방 아래로 붉은 실 한 가닥이 천천히 밀려 나왔어요. 실 끝에는 하얀 재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 아침 연화는 그 붉은 실을 막내에게 보여주었어요. 막내는 실을 보자 얼굴빛이 눈에 띄게 굳었고 손가락으로 만지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연화가 이 치마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막내는 부엌문 밖을 살피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은 사람 많은 데서 꺼낼 말이 아니다. 연화는 답답했지만 더 재촉하지 않았어요. 막내의 눈가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숙모는 그날 치마를 연화에게 입혀보겠다며 안채 사람들을 모았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방 안에 누워 있었고 도유는 바깥 일을 보러 잠시 나간 뒤였지요. 연화는 피하고 싶었지만 혼례 전 마지막 손질이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막내가 치마를 들고 오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낮아진 듯했어요. 비단은 여전히 고왔고 숙모는 흡족한 얼굴로 보아라. 이것이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가 치마를 허리에 두르는 순간 그녀는 발밑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치마는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고 비단 속에 물을 머금은 것처럼 아래로 가라앉았지요. 허리끈을 묶자 가슴이 답답해졌고 눈앞에는 잠시 낯선 마당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곳에는 지금보다 젊은 감나무와 새로 바른 흙벽이 있었고 누군가 붉은 치마를 입은 채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화는 숨을 들이켰고 환한 방안이 다시 눈앞에 돌아왔어요. 숙모는 연화가 휘청이는 것을 보고도 걱정보다는 불쾌한 얼굴을 했어요. 옷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것이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의 젊은 일꾼들은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손을 뻗어 연화를 붙잡았어요. 연화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치마 안쪽에서 차가운 손이 발목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 쪽에서 잔기침이 들렸고 연화는 갑자기 치마를 벗고 싶다는 생각을 간신히 눌렀어요. 치마를 벗어 접어놓자 방바닥에는 둥근 모양의 하얀 재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치마 자락이 닿았던 자리만 눈처럼 타버린 듯 했지요. 숙모는 재를 보자마자 소매로 문질러 지우려 했지만 막내가 먼저 걸레를 가져오겠다며 몸을 막았어요. 연화는 그 둥근 자국을 바라보다가 어젯밤 박노인의 말을 떠올렸어요. 밤에 남는 자국, 그리고 치마가 닿는 자리마다 생기는 재. 이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길잡이처럼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 멀리 퍼졌어요. 우물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큰집 혼례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아이들은 멀리서 대문을 바라보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었지요. 어떤 이는 새색시가 지나치게 연약해 집안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 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치마가 사람을 가린다고 했어요. 말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가 그 집에 무언가 찜찜한 일이 있다는 데에는 마음을 모았어요. 연화는 그 말들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유는 저녁에 돌아와 마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숙모에게 왜 사람들 입에 오를 만큼 일을 키웠느냐고 조용히 물었지요. 숙모는 곧바로 얼굴을 굳히며 내가 집안 체면을 위해 애쓰는데 오히려 나를 탓하느냐고 말했어요. 도유는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연화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 치마가 불편하면 입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숙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혼례 하루 전 새색시가 집안 치마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겠느냐. 숙모의 말에 방안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고 연화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갈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녀는 도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도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연화는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 쉽게 두려움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 밤, 막내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은 거의 꺼져 붉은 숯만 남아 있었고, 빗물에 젖은 장작 냄새가 은은히 퍼졌지요. 막내는 연화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오래전에 본 것이 모두 꿈이 아니었다면 그 치마는 사람 하나의 원망을 덮고 있다. 연화는 손에 든 찻잔을 놓칠 뻔했지만 막내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연화는 더 듣고 싶었지만 막내는 부엌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치마가 먼저 말하게 두어야 한다. 그 말은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연화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사연을 억지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국을 하나씩 따라가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지요. 연화는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 마시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천천히 이어졌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장롱방에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비단 끌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누군가 마루에 앉아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연화는 막내와 함께 등잔을 들고 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문틈 아래로 하얀 재가 조금씩 밀려나와 마루 위에 가는 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줄은 장롱방에서 시작해 안채 복도를 지나 마당 쪽으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막내는 등잔불을 낮추고 그 재의 줄을 따라가 보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마루를 내려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는 젖은 흙 냄새와 감잎 냄새로 가득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금씩 흘렀지요. 하얀 재는 우물가로 가지 않고 장독대 뒤편으로 이어졌어요. 그곳은 낮에도 그늘이 깊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고 오래된 깨진 항아리와 못쓰는 나무판이 쌓여 있었어요. 연화는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독대 뒤에서 재의 줄은 끊겼어요. 그 끝에는 오래 묻혀 있었던 듯한 낡은 비녀 하나가 흙 위에 반쯤 드러나 있었지요. 비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끝에 작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흙과 재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두 손을 모아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연화는 그 비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 없는 흔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때 안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숙모가 등잔을 들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보다 분노가 먼저 떠올라 있었지요. 그녀는 두 사람이 장독대 뒤에 있는 것을 보자 목소리를 낮추며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혼례 전날 밤에 새색시가 늙은 안악과 몰래 흙을 뒤지는 꼴이라니. 이 일을 사람들이 알면 네 이름이 어찌 되겠느냐. 연화는 겁이 났지만 비녀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숙모는 급히 다가와 흙 위에 비녀를 소매로 덮으려 했어요. 막내가 처음으로 숙모의 손목을 조용히 막았어요.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었지만 그 동작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숙모는 눈을 크게 뜨고 막내를 노려보았어요. 막내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덮어둔 것은 언젠가 재가 되어 문틈으로 나온다. 그 한마디에 숙모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연화는 그 표정을 보고 숙모가 이 비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어요. 숙모는 곧 표정을 고치고 비웃듯 웃었어요. 그녀는 낡은 비녀 하나로 혼례집을 어지럽힐 셈이냐며 연화가 괜한 겁에 홀려 집안을 망신시키려 한다고 몰아붙였지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로 이기려고 하면 숙모의 목소리에 묻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비녀를 조심히 집어들고 두 손으로 감쌌어요. 비녀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오래 참은 눈물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밤 이후 연화는 더 이상 단순한 두려움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우물의 흰 가루, 치마가 닿은 자리에 재, 붉은 실, 장독대, 뒤에 비녀, 그리고 숙모의 흔들린 얼굴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아직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 집에서 억울하게 지워졌고 그 흔적이 혼례를 앞둔 연화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녀는 잠들기 전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연화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어요. 박노인의 말처럼 밤에 남은 자국을 보았고 막내의 말처럼 덮어둔 것이 재가 되어 나오는 것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혼례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마을의 소문은 더 커질 것이며 숙모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터였어요. 그래도 연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먼저 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이 밝자 큰 집 마당에는 혼례 전날의 분주함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연화의 눈에는 모든 움직임이 겉으로만 평온해 보였지요. 부엌에서는 떡을 찌는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남정네들이 멍석을 펴고 상다리를 닦았지만 장독대 뒤에서 주운 비녀의 차가움이 연화의 손바닥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비녀를 바늘쌈 안에 조심히 넣어두었고 누가 볼까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멀리할 수 없었어요. 막내는 새벽부터 말이 더 적어졌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일을 하고 장작을 고르고 솥뚜껑을 닦았지만 눈길은 자꾸 안 채 깊은 장롱방으로 향했지요. 연화가 가까이 다가가자 막내는 뜨거운 김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보이는 것보다 감추는 손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연화는 곧 알아들었어요. 하얀 재와 붉은 실과 낡은 비녀가 모두 우연이라면 누군가 그렇게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먼저 장롱방 앞을 다시 살폈어요. 밤새 누군가 말끔히 쓸어 놓았는지 문턱 아래에 재는 사라져 있었고 마루까지 닦여 반들거렸지요. 그러나 문살 한 귀퉁이에는 아주 가는 붉은 실이 걸려 있었어요. 치마를 꺼낼 때 스쳤다기에는 이상하게 깊이 박혀 있었고 실끝은 전날 본 것처럼 희게 바스러져 있었지요. 연화는 손톱으로 실을 조심히 빼내어 바늘쌈에 넣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가 그쳤어요. 도유는 혼례에 쓸 나무 상자를 옮기며 연화의 굳은 얼굴을 보았어요.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우물가로 다가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숨기지 마시오 라고 말했지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조각뿐인 이야기로 도윤의 마음까지 흔들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바늘쌈을 품에 꼭 안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도윤은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무렵 숙모는 안채에서 혼례복을 다시 꺼내라고 재촉했어요. 그녀는 마을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단 치마를 펼쳐놓고 마치 자기 물건을 자랑하듯 손끝으로 빛을 훑었지요. 이 치마가 있어야 이 집 혼례가 빛난다. 그녀의 말에 몇몇 여자는 억지로 웃었지만 치마 주변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고 한 걸음씩 물러섰어요. 연화는 그 틈에서 치마 안쪽 솔기를 보려 했으나 숙모의 눈초리가 먼저 그녀를 붙잡았어요. 숙모는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했어요.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앉자 숙모는 치마를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차가운 무게가 닿는 순간 연화의 눈앞이 다시 흐려졌어요. 이번에는 낯선 마당뿐 아니라 어린 여인의 손이 보였어요. 그 손은 비단 치마 안쪽에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고 바늘끝마다 눈물방울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문 밖에서 다그치는 소리가 났지만 그 말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연화는 정신을 차리며 치마 끝을 꼭 잡았어요. 손끝 아래에 도톰하게 덧댄 부분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숙모가 잠시 다른 사람을 꾸짖는 사이 아주 조금 솔기를 벌려보았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작은 천조각이 숨어 있었고 천에는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과 함께 가는 실밥이 엉켜 있었어요. 글자는 없었지만 천 끝에는 전날 주운 비녀에 새겨진 꽃 모양과 같은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화의 숨이 가빠졌어요. 낡은 비녀와 치마 안쪽의 천조각은 서로 다른 날의 물건이 아니라 같은 사람의 흔적 같았어요. 그녀가 천조각을 더 살피려는 순간 숙모가 돌아섰고 연화는 급히 치마를 반듯하게 폈지요. 숙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손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있어 크게 나무라지는 못했어요.
대신 낮게 웃으며 새색 씨가 옷 속까지 들추면 복이 달아난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 짙어졌어요. 점심 무렵 박노인이 다시 큰 집에 들렀어요. 그는 혼례에 쓸 글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것이었지만 눈빛은 마당 곳곳을 조용히 살폈지요. 연화는 사람들의 눈이 부엌 쪽으로 쏠린 틈에 그에게 다가가 바늘쌈 속 비녀와 붉은 실을 보여주었어요. 박노인은 비녀를 보는 순간 손끝을 멈추었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잊힌 이름은 물건의 모양으로 남기도 한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의 일을 조금 떠올렸어요. 아주 오래전 이 집에 들어오려던 처녀가 있었고 그 처녀 역시 혼례를 앞두고 붉은 비단 치마를 입기로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혼례 전날 갑자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고 그 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누구도 끝까지 묻지 않았고 큰 집은 얼마 뒤 그 일을 덮은 채 다른 혼례를 치르려 했으나 끝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어요. 연화는 그 처녀가 죽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본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죽음을 본 사람은 없으나 돌아온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은 더 무거웠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도 끝을 보지 않은 채 한 사람을 기억 밖으로 밀어낸 일이었지요. 연화는 장독대 뒤에 비녀를 떠올렸어요. 누군가 그곳에 물건을 숨겼고 오랜 세월 흙과 재가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어요. 박노인이 떠난 뒤 연화는 막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막내는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오래 침묵했지요. 불씨는 작게 살아있었고 솥 안에서는 콩 삶는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어요. 막내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침내 더 깊은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는 이름이 서희였다. 연화는 그 이름을 조용히 따라 말했어요. 서희. 하고 입안에서 굴리자 장롱 방 쪽의 찬 기운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듯했어요. 막내는 서희가 가난하지만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처녀였다고 했어요. 도윤의 먼 집안과 혼인을 약속받았으나 당시 집안의 재산과 논자리를 두고 친척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요. 숙모도 그때 젊은 며느리로 이 집에 드나들었고 집안 살림에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서희가 들어오면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녀를 낮추는 말을 만들었고 비단 치마마저 탐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연화는 막내에게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막내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손이 이미 많은 대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막내는 그때 젊었고 집안 어른들의 말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서희는 장독대 뒤에서 비녀를 손에 쥐고 울고 있었고 내가 입을 치마가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되면 내 이름은 어디에 남느냐고 말했다고 했어요. 막내는 그 뒤로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연화의 마음은 무서움보다 서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도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숙모의 말끝에 자꾸 작아졌고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치마가 밀려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보았지요. 서희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집 문턱을 바라보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비단 치마의 차가움이 달리 느껴졌어요.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독한 기운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돌려달라는 긴 기다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서희의 억울함이 드러나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숙모는 소문을 뒤집는 데 익숙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언제나 집안 체면이라는 말을 앞세웠지요. 연화는 박노인의 말과 막내의 기억, 비녀와 붉은 실만으로는 숙모가 다시 모든 일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치마 안쪽 솔기에 숨은 천조각을 반드시 온전히 꺼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거기에는 서희가 남긴 더 분명한 흔적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해가 기울자 혼례 집에는 손님 맞이 준비가 더 바빠졌어요. 대문에는 새짚이 깔리고 마당에는 상이 차례로 놓였으며 부엌에서는 국과 나물이 끊이지 않았지요. 숙모는 사람들을 부리며 연화가 치마 가까이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모든 곳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었어요. 연화는 막내가 물동이를 엎었다고 일부러 작은 소란을 내는 사이 장롱방으로 들어가 치마를 꺼냈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연화는 등잔을 가까이 두고 치마 안쪽 솔기를 살폈어요. 덧댄 부분은 오래전에 급히 꿰맨 것이 분명했어요. 바늘땀은 겉으로는 곱게 감추었지만 안쪽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 속에 누런 천조각이 깊이 접혀 있었지요.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넣어준 작은 바늘로 실을 조심조심 풀었어요. 한 땀씩 뜯을 때마다 치마에서 차가운 바람이 일었고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듯 했어요. 마침내 천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작은 속고름 조각처럼 보였고 가장자리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글자는 거의 지워졌지만 등잔불에 비추자 희미한 먹자국이 보였지요. 연화는 숨을 삼키고 천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서희라는 이름과 함께 혼례 치마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으나 누군가 자신에게 허물을 씌웠고 장독대 뒤에 비녀를 묻어두었다는 내용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조각의 글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서희가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그때 장롱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연화는 급히 천조각을 품에 넣고 치마를 접으려 했지만 문이 열리며 숙모가 들어왔지요. 숙모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매섭게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연화의 손과 흐트러진 치마를 번갈아 보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집 비밀을 들추는 손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연화는 처음으로 숙모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녀는 남의 집 비밀이 아니라 이 집에 묻힌 사람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숙모는 순간 숨을 멈추더니 곧 크게 웃으며 연화가 혼례 전날 헛것에 홀렸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러고는 치마를 빼앗아 다시 장롱에 넣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때 치마 끝에서 하얀 재가 한꺼번에 피어올라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안개처럼 퍼졌어요. 숙모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연화는 그 틈에 천조각을 더 단단히 품었어요. 재는 방바닥에 흩어지지 않고 문턱 쪽으로 흘러가듯 움직였어요. 마치 길을 가리키는 듯 했지요. 연화는 문 밖으로 나가 그 재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숙모가 뒤에서 소리를 낮추어 부르며 멈추라 했지만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는 안채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 장독대 뒤편으로 이어졌어요. 마당에는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부엌 사람들은 잠시 손을 멈춘 채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막내도 그 흐름을 보고 곧바로 연화 뒤를 따랐지요. 장독대 뒤에 이르자 쟤는 낡은 나무판 아래에 모여 둥글게 쌓였어요. 막내가 나무판을 치우자 그 밑에는 오래된 작은 헝겊 주머니가 묻혀 있었어요. 주머니는 거의 썩어 있었지만 안에는 치마와 같은 색의 비단, 조각 몇 개와 바늘, 그리고 작은 은단추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서희의 물건처럼 보였어요. 그때 도윤과 박노인도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박노인은 연화가 든 천조각과 주머니 속 물건들을 조용히 살폈고 오래전 들은 이야기와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숙모를 바라보았지만 큰 소리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시어머니를 모셔오게 했고 내일 혼례 전에 이 일을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살피자고 말했어요. 숙모는 얼굴이 굳은 채 말없이 서 있었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밤 연화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천조각을 펼쳐놓고 바라보았어요. 서희의 글자는 희미했고 빠진 말도 많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은 복수를 바라기보다 자기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연화는 친정에서 가져온 수수한 치마와 비단 치마를 나란히 떠올렸어요.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희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두 마음 모두를 짓밟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막내는 밤늦게 연화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 참은 죄책감과 작은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연화가 고맙다고 하자 막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늦게 본 것을 새댁이 대신 보아주었다. 그 한마디에 연화는 목이 메었어요. 그녀는 막내를 탓하지 않았고 막내도 더 변명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밤이슬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잠들기 전 연화는 장롱방 쪽을 향해 조용히 앉았어요. 방 안에서는 더 이상 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완전히 잠잠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비단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소리가 한번 들리고 곧 여린 숨결처럼 사라졌지요.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늘쌈 속 비녀가 아주 잠깐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다음 날이 혼례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일 것이고 숙모는 마지막까지 집안 체면을 들며 연화를 몰아세우려 할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이제 연화는 혼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내의 기억이 있었고 박노인의 증언이 있었고 도윤의 조용한 믿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희가 남긴 비녀와 천조각이 있었어요. 그녀는 내일 비단 치마를 입게 되더라도 그것을 침묵의 옷으로 입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새벽 가까운 시간. 큰 집은 마치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어요. 아궁이의 불씨는 작게 살아있고 우물물은 달빛을 받아 맑게 빛났으며 감나무 가지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연화는 마당에 잠시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하얀 재는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았고 장독대 뒤에도 새로운 자국은 없었어요.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해질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혼례날 아침. 큰 집 마당에는 아직 해가 다 오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먼 산에는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고 우물가의 물은 밤새 식은 달빛을 품은 듯 차가웠지요. 부엌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조용히 퍼졌고 장독대 곁에는 막내가 씻어놓은 나물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잔칫날이었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말끝을 낮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연화는 작은 방에 앉아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수수한 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치마에는 화려한 빛은 없었지만 바늘땀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만지면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러나 오늘 그녀가 입어야 할 옷은 장롱 속 비단 치마였어요. 연화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치마가 누군가의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은 그 마음이 사람들 앞에 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막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손에는 정성껏 접은 비단 치마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치마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막내의 떨리는 손을 보며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막내는 허리끈을 정리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겁내지 말고 네가 본 것을 네 숨으로 지켜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는 더 말하지 않은 채 치마를 펼쳐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어요. 비단 치마가 연화의 몸에 닿자 처음처럼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발목을 잡아끄는 느낌보다 멀리서 누군가 곁에 서는 느낌에 가까웠지요. 치마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연화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늘쌈 안에 비녀와 천조각을 넣고 가슴 가까이 단단히 품었어요. 거울 앞에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막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어요. 마당에는 멍석이 넓게 깔리고 손님들이 둘러앉을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도윤은 새 옷을 입고 사랑채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 안채문을 향했지요. 시어머니는 기운이 약했으나 오늘만큼은 마루 가까이 나와 앉겠다고 했어요. 숙모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잔치상의 모양을 살폈고 누가 조금이라도 속삭이면 날카롭게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흐른다고 믿고 싶은 사람처럼 입가에 억지 미소를 걸고 있었어요. 연화가 안채문을 나서자 마당의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어요. 비단 치마는 아침 햇살을 받아 붉고 자줏빛으로 물결쳤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먼저 숨을 멈추었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던 몇몇은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치마 끝이 땅에 닿는 자리마다 아주 옅은 흰가루가 피어났고 바람이 없는데도 자락이 천천히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혼례 절차가 시작되자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노인은 한쪽에 앉아 오늘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고, 막내는 부엌문 곁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지요. 숙모는 일부러 환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라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급하고 얇았어요. 연화는 도윤과 마주서서 고개를 숙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치마 자락 아래에서 하얀 재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발목과 마당 바닥을 둥글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불길한 일이라며 입을 가렸지요. 숙모는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연화를 가리켰어요. 보시오. 저 아이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런 재를 불러들였소. 그녀의 말은 마당을 빠르게 갈랐고 몇몇 손님들의 눈빛이 연화를 향해 흔들렸어요.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얀 재가 그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치마 끝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쌓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도윤이 연화에게 다가가려 하자 연화는 손짓으로 잠시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가슴 속 바늘쌈을 꺼냈고 그 안에서 비녀와 천조각을 펼쳐 보였어요.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이제는 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치마가 오래 품고 있던 이름 없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당은 한순간 더 고요해졌어요. 숙모는 얼굴을 굳히며 헛소리라 했지만 박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노인은 연화가 든 천조각을 받아 햇빛 아래로 들어보았어요. 글자는 흐리고 끊겨 있었지만 서희라는 이름과 장독대, 뒤비녀 이야기는 분명히 보였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어요. 오래전 이 집 혼례를 앞두고 한 처녀가 억울한 소문에 밀려 사라졌고 그 이름이 서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단단하게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마당 한편에 앉아있던 늙은 노파 둘이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은 젊은 시절 큰 집의 바느질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었지요.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희라는 처녀가 혼례복을 빼앗기지 않으려 울며 치마를 품고 있었고 다음 날에는 그 처녀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또 다른 노파는 그때 누군가 서희가 집안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퍼뜨렸으나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숙모에게로 모였어요. 숙모는 웃으며 그 늙은이들의 기억이 흐려진 것이라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지요. 막내가 그때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감춰둔 죄처럼 무거운 얼굴로 서희를 마지막으로 본 날의 일을 말했어요. 서희가 장독대 뒤에서 비녀를 묶고 있었고 누군가 자기 치마와 이름을 빼앗으려 한다고 울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막내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도 죄가 있다고 했어요. 숙모는 막내를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비단 치마가 크게 흔들렸어요. 연화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치마 끝이 마당에 흙을 쓸었고 하얀 재가 바람처럼 일어나 숙모의 발 앞에 쌓였지요. 재는 흩어지지 않고 둥글게 모여 작은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비녀 끝에 새겨진 꽃 모양과 닮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연화는 치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몸이 약해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았지만 목소리는 뜻밖에도 맑았어요. 오래전 일은 자신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와 맞고 그 일을 덮은 뒤 집안에는 잔치가 있어도 기쁨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녀는 숙모를 바라보며 집안 체면은 사람 하나를 지워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숙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희게 식었고 더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숙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분노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화를 불길한 사람으로 몰아 집안 밖으로 밀어내려 한 말을 거두라고 했어요. 또한 오래전 서희에게 씌워진 허물을 다시 살피고 그녀의 이름을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밝혔어요. 숙모는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자신은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붙잡지 못했어요.
마침내 숙모는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소매를 거칠게 여미고 잔칫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다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러나 대문에 이르기 전 하얀 재가 그녀의 발걸음 앞에 얇게 깔렸어요. 숙모는 순간 멈추었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어요. 그때도 나는 나만 살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대문 밖으로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숙모가 떠난 뒤에도 마당은 바로 밝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덮인 이야기가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박노인은 서희의 비녀와 천조각을 깨끗한 흰 천 위에 올려놓게 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밥과 물을 준비하라 했어요. 연화는 비단 치마를 입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치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이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얀 재는 조금씩 가라앉아 흙 위에 고운 눈처럼 얇게 덮였어요. 막내는 작은 상을 차려 장독대 뒤편 가까이에 놓았어요. 상 위에는 갓 지은 흰밥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사발, 소금 조금과 나물 한 접시가 올랐지요. 연화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쳐들고 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울거나 빌지 않았어요. 다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희님, 늦었지만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감나무 잎이 바람 없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비단 치마의 붉은 빛이 천천히 흐려졌어요. 처음에는 햇빛이 구름에 가려진 줄 알았지만 곧 사람들은 치마의 광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치마 끝에서 하얀 재가 다시 피어올랐으나 이번에는 무섭게 솟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향이 마지막 숨을 내쉬듯 부드럽게 퍼졌고 붉은 비단은 연화의 몸을 해치지 않은 채 자락부터 차례로 바스러졌어요. 사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은 벌이라기보다 노힘에 가까웠어요. 연화는 치마가 하얀 재로 변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막내가 급히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재는 연화의 발치에 내려앉았고 그녀가 안에 입고 있던 수수한 치마가 조용히 드러났어요.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그 치마는 조금 구겨졌지만 온전했고 따뜻한 분홍빛이 햇살 아래 부드럽게 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도윤은 천천히 연화 곁으로 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오늘 집안의 잘못과 오래된 침묵을 함께 마주하게 해준 사람은 연화라 말했지요. 연화는 당황해 손을 저었지만 시어머니도 마루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 첫날부터 집을 살폈구나. 그 말은 연화에게 어떤 화려한 예물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고 가난한 집딸이라 낮추어 보던 마음은 조용히 부끄러움으로 물러났어요. 혼례는 잠시 멈추었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박노인은 오늘의 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집안의 마음을 가라앉히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말에 따랐고 도윤은 연화에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혼례가 화려한 치마로 빛나지 않아도 숨겨진 울음이 드러난 뒤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이 더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수수한 치마를 가지런히 펴고 도윤 옆에 섰어요. 사람들은 마당의 재를 함부로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막내가 깨끗한 종이를 가져와 하얀 재를 조금씩 모았고 박노인은 그것을 서희의 비녀와 함께 작은 함에 넣자고 했지요. 나머지 재는 감나무 아래 흙에 조용히 묻기로 했어요. 그 나무는 오래도록 이 집 마당을 지켜보았으니 이제 억울한 마음이 머물다 편히 쉬기에도 알맞다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연화는 감나무 아래에 손으로 흙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서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해가 중천을 지나자 마당에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떡시루에 김을 살리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마당 끝에서 놀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제 밥부터 먹자고 했고 그 말에 사람들은 마치 긴 숨을 놓듯 움직였어요. 잔치상은 처음에 들뜬 모양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살피는 조용한 정이 더해졌어요.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막내를 도우려 했어요. 막내는 연화의 손을 잡고 잠시 말렸어요. 오늘만큼은 새색 씨가 먼저 앉아 따뜻한 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웃으며 그릇 몇 개만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나르고 도유는 말없이 상을 맞추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밥숟가락을 들었고 박노인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긴장 풀린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혼례는 아주 조용하게 다시 이어졌어요. 화려한 비단 치마도 큰 소리로 체면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마당에 모인 이들은 오히려 더 진심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연화와 도유는 서로에게 절을 올렸고 시어머니에게도 공손히 인사했어요. 연화의 수수한 치마 끝은 흙에 닿아도 채를 만들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오늘의 불길함이 혼례를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침묵을 걷어내러 온 것임을 알았어요. 저녁이 내려오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대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다음 보름의 작은 제사처럼 밥 한 그릇을 더 올리자고 했어요. 큰 집 마당은 어수선했지만 아침의 찬 기운은 사라져 있었지요. 우물물은 맑았고 장독대 뒤편도 더 이상 그늘이 깊어 보이지 않았어요. 연화는 빈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늦은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 밤 큰 집 사람들은 늦은 밥을 함께 먹었어요. 상 위에는 특별히 귀한 음식보다 따뜻하게 데운 국과 나물, 부드러운 밥이 놓였지요.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국을 더 떠주었고 도유는 말없이 그녀 앞에 물잔을 놓아주었어요. 막내는 부엌문 곁에 앉았다가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같은 상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도 낮의 일을 떠들썩하게 되풀이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어떤 매듭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 평안이 내려앉았어요. 밥상이 물러간 뒤 연화는 감나무 아래에 잠시 섰어요. 낮에 묻은 하얀 재 위에는 흙이 고르게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장롱방문은 열려 있었지만 더 이상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닫힌 방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빈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멀리서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에서는 막내가 그릇을 정리하는 낮은 소리가 이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도유는 연화에게 오늘 무섭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서웠지만 더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지요. 도유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하다가 앞으로 이 집의 일은 함께 보고 함께 말하겠다고 했어요. 연화는 그 약속이 화려한 말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가볍게 스쳤고 마당에는 더 이상 하얀 재가 날리지 않았어요. 집은 긴 하루 끝에 천천히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큰 집의 새벽은 전날과 달리 서두르지 않고 밝아왔어요. 산등성이에 걸린 안개는 천천히 흩어졌고 우물가에는 맑은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지요. 연화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감나무 아래 흙은 고르게 덮여 있었고 하얀 재가 묻힌 자리는 밤새 이슬을 머금어 촉촉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그곳에 함부로 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부터 천천히 쓸며 마음속으로 서희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부엌에서는 막내가 이미 불을 살리고 있었어요. 아궁이 속 불길은 전날처럼 불안하게 튀지 않았고 마른 장작을 만나 부드럽게 타올랐지요. 연화가 들어오자 막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동이를 가리켰어요. 오늘 물은 참 맑다. 그 한마디에 연화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솥에 붓고 조용히 웃었어요. 전에는 물 위에 희뿌연 재가 떠 있었지만 그 아침의 물은 손끝이 비칠 만큼 깨끗했고 부엌 안에도 탄 냄새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해가 높아진 뒤에야 안채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은 아직 야위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했지요. 연화는 마루 아래에서 공손히 절하고 아침 문안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까이 오라 손짓했어요. 연화가 마루에 올라앉자
시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었지요. 너는 어제 홀레복보다 더 큰 마음을 입었다.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고였어요. 도유는 아침밥을 먹기 전 사랑채에 있던 낡은 문서를 정리했어요. 그는 박노인과 함께 오래된 혼례 기록과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살폈지요. 서희의 이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끊긴 약속과 바뀐 혼례 이야기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유는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글자가 없는 자리가 사람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새 종이를 꺼내 서희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전날 일을 쉽게 떠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물가에 모인 여자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의 이름을 늦게라도 불러주어 다행이라 했고, 다른 사람은 새색 씨가 참 맑은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가난한 집딸이라며 수군거렸을 입들이 그날은 조금 부끄러운 듯 조용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낮은 목소리에서 마을의 마음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점심 무렵 박노인이 다시 큰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서희의 비녀와 천조각을 넣어둘 작은 함에 글을 써주기 위해 왔지요. 함은 도윤이 밤새 사랑채에서 찾아낸 깨끗한 나무 상자였고 막내가 안쪽에 흰 천을 곱게 깔아두었어요. 박노인은 붓을 들고 오래 생각한 뒤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짧은 말을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연화는 그 옆에서 비녀를 두 손으로 받치고 있었고 비녀 끝에 꽃무늬는 전보다 덜 차갑게 보였어요. 그 함은 장롱방이 아니라 안채 옆 작은 깨끗한 방에 두기로 했어요. 누구도 다시 어둠 속에 숨기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방의 창문을 활짝 열게 했고 오래된 먼지를 모두 털어내라 했어요. 연화와 막내는 함께 방을 닦았어요. 다친 세월의 냄새가 빠져나가고 햇살이 들어오자 방 안은 처음 보는 곳처럼 밝아졌지요. 연화는 창가에 작은 물그릇을 놓고 그 옆에 흰밥 한 숟가락을 얌전히 올렸어요. 오후가 되자 도유는 마당 한편에 낡은 빨랫줄을 새로 메었어요. 예전 빨랫줄은 오래되어 비가 오면 축 처졌고 바람이 불면 자주 삐걱였지요. 연화는 새 줄을 붙잡아 주었고 도유는 기둥에 단단히 묶었어요. 막내는 빨아둔 행주와 흰 수건을 가져와 줄 위에 널었고 햇빛을 받은 천들이 바람에 차분히 흔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제까지 집안에 떠돌던 차가운 숨결이 흰 천 사이로 빠져나가 멀어지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큰 잔치가 아니라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시어머니는 어제 오지 못한 가까운 이웃 몇 사람을 부르고 도유는 박노인과 막내가 함께 앉을 자리를 마련했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었어요. 나물은 간을 세게 하지 않았고 무국에는 달콤한 맛이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음식을 차리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이제 부엌의 불은 누구를 숨기기 위한 불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불로 느껴졌어요. 밥상이 마루에 놓이자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먼저 숟가락을 들라 했고 연화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모두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자 조심히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도유는 그녀의 그릇에 국을 조금 더 덜어주었고 막내는 말없이 김이 나는 나물을 앞쪽으로 밀어주었지요. 박노인은 밥을 천천히 씹다가 밥이 편안하면 집도 편안해진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어요.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연화를 안채 깊은 방으로 불렀어요. 그 방에는 오래된 장롱이 여전히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더 이상 비단 치마가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작은 열쇠 꾸러미를 건넸어요. 곡간과 장독대, 부엌 뒤 창고의 열쇠였어요. 연화는 두 손으로 받으며 망설였어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집을 내 손으로 살피거라. 다만 무엇이든 어둠 속에 오래 가두지는 말거라.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연화는 도윤과 함께 장독대 뒤편을 다시 찾았어요. 어제 낡은 비녀가 나왔던 자리는 흙이 고르게 덮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막내가 작은 돌 하나를 세워두었지요. 이름을 크게 새기지는 않았지만 그 돌은 아무도 밟지 말아야 할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고 연화도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달빛은 장독의 둥근 어깨 위에 얹혀 있었고 어둠은 더 이상 무섭게 깊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큰 집 대문 앞을 겁내지 않고 뛰어다녔고 우물가에서는 물 젓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났지요. 사람들은 홀레날의 하얀 제 이야기를 함부로 놀림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남의 집 일을 쉽게 말하려 하면 다른 이가 조용히 입조심하라 타일렀어요. 연화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사람들의 말이 한 사람을 몰아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조금씩 배운 듯 했어요. 숙모에 대한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녀가 먼 친척 집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병든 동생을 돌보러 내려갔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미워하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숙모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미움이 또 다른 죄가 되어 집안에 쌓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막내는 그런 연화를 보고 오래 바라보다가 그만큼이면 집을 넓게 지킬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답 대신 장독대의 천을 반듯하게 고쳤어요. 초여름으로 접어들자 감나무 잎이 짙어졌고 마당에는 낮 동안 나무 그늘이 넓게 드리웠어요. 연화는 아침마다 우물물을 길어 장독을 닦고 낮에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먹기 좋은 죽을 끓였어요. 도윤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당에 갈라진 흙을 메우고 사랑채 문틀을 고쳤지요.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어요. 집은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는 사람처럼 편안해졌어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내어주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실타래와 작은 골무, 빛이 바랜 천 조각들이 들어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이제부터 집안에 필요한 것은 새로 만들고 낡은 것은 숨기지 말고 고쳐 쓰자고 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친정어머니가 지어준 치마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그 치마의 해진 끝을 조금 손보기로 했고 막내는 옆에서 등을 밝히며 앉았어요. 바늘이 천을 지나는 소리는 밤을 편안하게 누르는 작은 노래 같았어요. 그 바느질을 하던 밤 연화는 문득 장롱방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울음도 아니고 비단 끌리는 소리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누군가 먼 길을 떠나기 전 조용히 옷깃을 여미는 듯한 가벼운 소리였어요. 연화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막내도 고개를 들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 가는 소리구나. 연화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평안을 빌었어요. 그 뒤로 큰 집에는 밤마다 이상한 재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물물은 계절이 바뀌어도 맑았고 부엌의 아궁이는 꺼진 뒤에도 탄 냄새를 남기지 않았지요. 장롱방은 가끔 햇살 좋은 날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고 작은 함은 깨끗한 방 한켠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연화는 달마다 한 번씩 그 앞에 물과 밥을 올렸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한때 이 집 문턱에서 울었던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기 위한 조용한 예의였어요. 가을이 가까워지자 감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직 단단하고 푸른 감들이 가지마다 숨어 있었고 바람이 불면 잎 사이에서 둥글게 흔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올해 큰 집감이 유난히 잘 열렸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감이 익으면 먼저 서희의 작은 함 앞에 하나 올리고 그 다음 이웃들과 나누자고 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 이름은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의 하루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큰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딸이 홀레날 큰일을 겪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마음을 졸였지요. 연화는 어머니를 부엌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딸이 입은 수수한 치마 끝을 만지며 자신이 바느질한 옷이 그날 딸을 지켜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웃으며 어머니 손길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은 슬프기보다 놓인 마음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에는 친정 어머니까지 함께 저녁상을 받았어요. 상 위에는 따뜻한 밥, 맑은 국, 고소한 나물, 잘 익은 장아찌가 놓였고
누구도 급히 먹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심스레 말을 나누다가 곧 딸의 손맛과 도윤의 성실함을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막내는 부엌을 오가다가 연화에게 더 앉아있으라 손짓했고 도윤은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따뜻하게 했어요. 작은 밥상 하나가 두 집의 마음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잠자리에 들자 연화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낮게 떠 있었고 감나무 잎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지요. 그녀는 우물가에 서서 물빛을 바라보았어요. 물 위에는 달과 별이 흔들렸고 하얀 재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때 무섭게 느껴졌던 큰 집의 고요는 이제 잠든 사람들을 덮어주는 이불처럼 부드러웠어요. 연화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 얻은 것이 자리만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며칠 뒤 박노인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큰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감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남의 말을 쉽게 믿고 퍼뜨리면 안 된다고 조용히 일렀지요. 아이들은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나무 아래의 작은 돌을 보고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어요. 서희의 이야기가 무서운 소문으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를 함부로 몰아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어가는 것이 고마웠어요.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 되자 큰 집의 저녁은 더욱 아늑해졌어요. 부엌에서는 물을 써는 소리가 나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도윤은 마당에 쌓아둔 장작을 정리했고 연화는 막내와 함께 저녁국을 끓였지요. 그들은 가끔 혼례날 일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몸을 떨며 말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제대로 바라본 뒤에는 사람을 붙드는 어둠이 아니라 조용히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될 수 있었어요. 첫 감이 붉게 익은 날. 연화는 가장 고운 감 하나를 따서 깨끗이 닦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작은 함이 놓인 방으로 가져가 물그릇 옆에 올렸지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감의 붉은 껍질에 머물렀고 비녀 끝에 꽃무늬도 은은하게 빛났어요. 연화는 큰 절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 집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지나갔고 물그릇 표면이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상에는 잘 익은 감을 얇게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았고 따뜻한 죽과 구수한 국도 함께 놓였어요. 시어머니는 감 한 조각을 맛보며 올해 열매가 참 달다고 했어요. 도윤은 연화에게 먼저 먹어보라 권했고 막내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지요. 연화는 감을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달고 부드러운 맛이 혀끝에 퍼지자 길고 차가웠던 혼례날의 기억도 아주 멀리 물러나는 듯했어요. 집안에는 오래된 원망 대신 밤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머물렀어요.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 무렵 연화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물은 덮여 있었고 빨랫줄은 가지런히 묶여 있었으며 부엌 아궁이는 안전하게 재워져 있었지요. 감나무 아래 작은 돌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주변의 흙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연화는 문득 이 집이 더는 큰 집이라는 이름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손길로 버티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마루에 올라서며 아주 낮게 웃었어요. 잠들기 전 도윤은 연화에게 내일은 일을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새벽물은 자신이 길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지요. 도윤은 그 대답에 웃었고 창밖의 바람은 처마 끝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연화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며 누군가 혼자 울던 밤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는 누구도 혼자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한 해가 지나 큰 집 감나무에는 다시 붉은 감이 열렸어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조용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면 일찍 문을 닫고 아궁이 곁에 모여 앉았지요. 연화는 아이들에게 줄 곶감을 말리기 위해 감나무 아래 멍석을 펴고 잘 익은 감을 하나씩 닦아 가지런히 놓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감잎이 낮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오래된 누군가가 먼 길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날 해질 무렵 마을 끝에 사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큰 집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분이었고 어머니가 병들어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지내는 아이였지요. 분이는 손에 낡은 치마 조각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전 어머니가 입던 옷이라 했지만 마을 아이들이 가난한 냄새가 난다며 놀렸다고 했어요. 연화는 아이를 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치마가 너에게 부끄러운 것이냐?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냐? 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닦았어요. 연화는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안채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바느질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방 한켠에는 서희의 비녀가 든 작은 함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늦은 햇살이 그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지요. 연화는 함 앞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나와 분이의 낡은 치마 조각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기 시작했어요. 막내도 옆에 앉아 실을 골라주었고 도유는 부엌에 불을 지펴 아이가 먹을 죽을 데웠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낡은 천 위에는 작지만 단정한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분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때 감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졌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연화는 그 감을 주워 깨끗이 닦은 뒤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누군가 너를 작게 말해도 네가 품은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란다. 분이는 감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작은 빛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연화는 서희의 작은 함 앞에 물 한 그릇과 감 한 조각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지요. 오늘은 한 아이가 자기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한 덕분에 또 다른 아이의 마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감나무 잎이 한번 부드럽게 흔들렸고 물그릇 위에는 작은 파문이 둥글게 번졌어요. 그 파문은 곧 잦아들었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오래 남았어요. 그 뒤로 분이는 가끔 큰 집에 들러 연화에게 바느질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바늘을 자주 놓치고 실을 엉키게 했지만 연화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막내는 옆에서 웃으며 실도 사람 마음처럼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고 시간이 지나자 낡은 천에도 예쁜 꽃을 피울 줄 알게 되었어요. 마을 아이들도 더는 분이를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옷이 해지면 분이에게 고쳐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곤 했지요. 몇 해가 흐른 뒤 큰 집 감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이 자주 모였어요. 연화는 그들에게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이름을 잊힌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남의 슬픔을 함부로 웃음거리로 만들면 안 되는지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나무 아래 작은 돌 앞에서는 장난을 멈추고 조용히 지나갔지요. 연화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억울한 마음은 어둠 속에 묻히면 재가 되지만 누군가 따뜻하게 불러주면 다음 사람을 지키는 등불이 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집이란 기와와 마루와 장롱으로만 지켜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덮어둔 채 세운 체면은 언젠가 하얀 재가 되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남의 마음을 짓밟아 얻은 자리는 결코 오래 따뜻할 수 없습니다. 연화가 진정으로 큰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울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약한 사람의 말이라 하여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보다 진실을 살피고 체면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억울한 마음은 무서운 원혼이 되기 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슬픔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이해이며 집안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